글쓰기란 무엇일까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생각을 글자로 고정하는 행위가 곧 물리적 의미에서의 글쓰기일 것입니다. 생각이 글자로 고정된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공간과 시간을 넘어 타인이 나의 생각에 접속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 좋든 싫든 남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 남들에는 동시대인 뿐 아니라 다른 시대의 사람들도 속하죠. 그런데 문자가 생긴 이후임에도 접속할 수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800년까지 약 400년간의 고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선형 문자가 있었던 이 지역이 도리아인 혹은 바다민족에 의해 초토화된 후 문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접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른바 암흑시대입니다. 문자가 없는 암흑시대에는 모든 정보나 지식이 구전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흑시대는 기원전 800년경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시기에 암흑이 걷히기 시작했다는 건 또다시 문자가 등장해 그 시대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바로 페니케아에서 들여와 그리스어에 맞게 고쳐 쓴 그리스 알파벳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제 문자가 생겼으니 새로운 시대를 기록해 나가야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이제껏 구전되어 오던 것을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호메로스가 등장해 그리스 알파벳으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을 남겨버리죠. 이 작품은 암흑시대 이전의 트로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메로스가 실제로 그 시대를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묘사하는 시대는 당대 혹은 그보다 좀 더 앞선 암흑시대의 문화상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구전으로만 접한 임진왜란을 지금에 와서야 기록해 거북선에 엔진이 달려 있다든가 전쟁 상황이 실시간 생중계 된다든가 하는 느낌이겠죠. 암흑기를 갓 벗어난 호메로스가 활동하던 시기를 고대 그리스의 상고기라고 합니다. 이 상고기에 쓰여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여러모로 의미가 큰데요. 일단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이죠. 여러분이 서양 고전 읽기를 순서대로 해나가겠다고 맘을 먹는다면 제일 먼저 대면해야 할 빌런, 아니 작품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프루스트는 문예는 호메로스 이후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단테는 호메로스야말로 이야기의 기초를 세운 아버지다 라고 말했죠. 또 괴테는 호메로스는 나의 원초적 모델이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호메로스의 작품은 서양 문학의 원형으로 취급받고 있죠. 서양 문학 작품이 다루는 인간사 갈등과 모험의 원류를 따져 들어가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한 이해를 살짝 높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서사시라고 불립니다. 서사시는 말 그대로 서사, 즉 이야기가 시적 운율에 담겨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런 형식이 만들어진 이유는 애초에 작품의 내용이 글로 적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이 없던 암흑시대에는 전문 이야기꾼들이 암송을 통해 대중에게 이야기를 선사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앞에 대자가 붙은 대서사시이다 보니 암기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에 랩을 얹듯 운율 위에 이야기를 얹어 부족한 뇌 에너지를 보조받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라임을 현대 독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운율이 서사시의 형식이라면 내용적인 특징은 주로 전설 속 영웅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리라를 들고 영웅의 무용담을 읊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웅장한 무언가가 솟아올랐겠죠. 그 벅차오름을 말이 아닌 문자로 담아 고정한 것이 곧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란 주제를 담아냈다는 것은 단순한 의협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영웅 캐릭터의 등장이 문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즈음 그리스인들은 영웅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간이라면 응당고결한 정신과 용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승인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문명은 미래의 쾌락을 위해 당장의 쾌락을 인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사가 그 대표적인 예죠. 농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충동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수확기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는 지금 당장 쾌락을 충족하려는 에너지, 즉 리비도를 유예하고 승화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나왔다고 말한 바 있죠. 즉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를 인내하는 과정에서 법과 관습, 종교 등의 체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투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문명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인간상 중 하나가 바로 영웅인 것이고요. 영웅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죠. 심지어 영웅이 바라보는 미래는 삶 넘어 죽음에까지도 닿아 있습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명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웅의 삶에는 단순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넘어서 죽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사시는 개인의 내면이 아닌 한 집단의 공통 경험, 즉 역사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장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내면이 드러나는 문학은 근대 이후에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웅이라는 롤모델을 세워놓고 그의 삶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집단적인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서사시는 문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특히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560년부터 527년까지 아테네의 정식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인즉 이 호메로스의 작품이 교양으로 기능하면서 그리스인들의 공통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계와 신계 투 트랙으로 플롯이 진행되죠. 그중 일리아스는 인간의 운명은 신들에 의해 정해지고 그 운명에는 반드시 불행이 패키지로 동봉되어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보다 인간의 주체성이 강화되어 그 불행이 반드시 신들 탓이 아니라 인간이 자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호메로스는 구전되어 오던 그리스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 정리한 후 인간계와 신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관을 구축했는데요. 이로부터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가 출발하죠. 그러나 그리스 신화의 시작에는 호메로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대 혹은 그보다 조금 늦은 시기 또 다른 서사 시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헤시오도스입니다.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보다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나름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계보 또는 족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헤시오도스의 작업 때문입니다. 헤시오도스는 원래 시인이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헬리콘산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무사히 우리가 흔히 뮤즈라고 알고 있는 9명의 신들이 몸속에 들어와 시심을 불어넣었다고 하죠. 이후 그는 시인으로 전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전업이 아니라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온갖 서사시 경연대회를 우승으로 휩쓸어버리죠. 심지어 일필위지로 신들의 계보라는 책을 써냅니다. 신들의 계보에서 헤시오도스는 우주의 기원과 신들의 전쟁, 그리고 인간의 출현 등을 엮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신들을 무작위로 열거하는 것이 아닌 신들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서술하는 그리스 신화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계급 차이죠. 호메로스의 신은 암흑시대의 정복을 일삼는 왕 혹은 귀족들을 위한 신입니다. 신들은 그리스와 트로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 각 귀족 계급을 보호해주죠. 반면 헤시오도스의 신은 민중을 위한 신입니다. 언제까지 호메로스가 묘사하는 전쟁과 무질서로 점철된 영웅시대를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귀족들의 전쟁에 수탈만 당하는 민중들은 안정을 바라게 되고 그에 따른 질서와 도덕 그리고 정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헤시오도스의 작품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컨대 호메로스 작품에서 제우스의 권위는 주로 전쟁에 사용되지만 헤시오도스의 작품에서는 정의를 집행하는 데 쓰입니다. 그는 정의의 법도에 따라 강한 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도 있죠. 또 헤시오도스는 제우스가 신들의 세계에서 마지막 패권을 잡는 과정에도 단순한 힘의 논리만이 아닌 도덕적 명분을 함께 입혔습니다. 특히 헤시오도스의 정의관은 노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과 날이라는 교훈시를 남겼는데요. 동생 페르세스라는 탐욕스럽고 게으른 인물에게 끊임없이 노동에 대한 훈계와 조언을 합니다. 사실상 꼰대죠.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인간 세상에 항상 식량이 모자란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몰래 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로 하여금 열등한 것은 힘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지만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해놨죠. 그는 명예로운 삶이란 호메로스의 세계관에 서처럼 전쟁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아닌 땀 흘려 일해 신들이 감춰놓은 양식을 취득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신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자연의 법칙과 합치하는 일이기에 곧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교훈시를 당대 식민지 원정 열풍에 따른 그리스 본토의 농업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해석합니다. 어쨌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신을 매개로 각각 전쟁을 통한 명예와 노동을 통한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리스 신화를 통해 그리스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고대 그리스인
그리스인들에게 신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헤로도토스는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인이라고 적었죠. 또 다른 글에서도 이에 관한 전설이 남아있는데요. 2세기경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시 겨루기라는 글에서 두 시인은 서사시 경연대회에 참가했고 청중들은 호메로스에게 점수를 많이 줬지만 경기 주최자인 왕은 전투 장면을 노래한 호메로스가 아니라 농사와 평화를 노래한 헤시오도스에게 승리를 안겼다고 하죠. 문자 투표보다 심사위원 점수가 더 높았나 봅니다. 어쨌든 이 두 천재 시인의 서사시를 바탕으로 그리스 신화는 당대의 대중교양으로 받아들여졌고 후대 작가들이 여기에 살을 붙이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